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026년 국제 정세와 실용 외교의 방향을 좌우할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드립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립외교원 민정훈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첫 출근일입니다. 지금 이 새해에 올해 외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걸 알아보려면 일단 한반도의 정세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 교수님은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모두의 대통령께서 신년 담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예요. 1년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해가 넘어가서 2년 차고요. 지난 6개월 동안의 국익 중심 실용의 토대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본격화하고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그리고 글로벌 정세 관련돼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짧게 뻗어나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대 정세와 한반도 상황을 보자면 아무래도 미국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큰 것은 이제 미중 관계, 그리고 그다음에 한반도 상황이라면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4월에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즈음해서 많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중 간에 지금 현재 유화적인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4월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보다 공고화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동북아 정세라든 한반도 정세도 많은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 때 뭐 중국만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한국도 들르실 거고 일본도 들르실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와의 한미 관계 이와 더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올 상반기에는 한반도 정세에 관련돼서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미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많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관계가 교착된 상황인데 남북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견인할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지금 네. 한반도 상황 그리고 국제 정세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지금 보면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돼서는 좀 꽉 막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만큼의 그런 공간이 없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제 그 적대적인 북한의 그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인해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금 우리와 이야기를 안 하려고 모든 거를 이렇게 담벽을 쌓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더욱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9차 당대회가 개최가
당대회가 됨으로 인해서 이 9차 당대회 때 어떤 대남 메시지와 외부 대외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가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는 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앞에서 이제 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생각해 본다면 러우 전쟁이 어떻게 올해에 정말 올해가 이제 4년 차가 되지 않습니까? 만 4년이 이제 넘게 되는데 러우 전쟁 종식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미중 관계, 그다음에 북러 관계에 따라서 한반도에 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외교 정책 방향 어디로 갈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바로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 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 동맹, 강력한 자주 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실용외교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가 세계로 더 뻗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 교수님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예, 지금 방송에 나온 것처럼 이번 신년사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세계를 향해 더 또 뻗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본다면 원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때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글로벌 책임 강국입니다. 글로벌 코어 파워, 글로벌 코어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대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토대로 해서 기술 역량이라든지 제조 역량, 그리고 경제적 역량, 그다음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방산 협력을 할 수 있는 군사력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드 파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거기다 소프트 파워를 할 수 있는 K컬처가 한류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뭔가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작년에 경주 에이펙 회의라든지 G20 정상회의에서 발현이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책임감, 그러니까 우리의 국력을 한반도 안보를 튼튼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인도태평양 지역 이제 전 세계 특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과 어떤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예전 제3세계라고 불렸던 그러한 아세안이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한국이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책임 강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의 국력도 그러니까 영내의 주요 국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왜 한국은 그렇게 강한 국력을 갖고 있고 그렇게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왜 한반도에만 갇혀 있느냐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현실로 옮겨서 이제 우리의 국력을 한반도를 뛰어넘어 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도 태평양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
또 그러한 리더십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 지평 확대 측면에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이제 전제 조건을 앞단에서 이제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셨죠. 바로 네.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 평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장인 거고 튼튼한 안보라는 것이 번영의 동력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부분을 위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우리가 실용 외교를 통한 세계를 향해서 더 넓게 뻗어나가는 것을 위해서는 동시에 한반도 지역에서의 이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변 국가들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하나가 바로 이제 한반도 지역의 그 평화와 안정이라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지역의 평화,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의 그 대북 관계와 관련돼서 안보적인 측면을 튼튼하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올해 부분에서 2단계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축은 우리의 안보도 튼튼히 가져가겠다. 결국에는 실용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그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이제 튼튼한 안보가 아닌가라는 그 부분을 또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새해 첫 정상 외교는 중국입니다. 양국의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应国家主席习近平邀请，韩国总统李在明将于2026年1月4日至7日对中国进行国事访问。此访是李在明总统就任后首次访华。中韩互为重要近邻和合作伙伴，期待在两国元首的战略引领下，此访为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进一步向前发展发挥积极作用。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틀 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요. 새해부터 상당히 빨리 열리게 됩니다. 네. 미중보다도 빠르게 개최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난 지 2달 만에 다시 이제 방중을 통해서 국빈 방문을 통한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4월에 앞서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또 한미 팩트 시트가 나온 이후에 또 다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이 어떻게 보면 위기 관리 단계로 접어든 환경 하에서의 한중 관계를 어떻게 다시 리세팅하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반도 이슈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가 이전에 굉장히 전략적 경쟁에서 그 관세로 인한 그런 갈등 관계가 이제 올해는 좀 위기 관리 단계로 접어든 그런 상황 하에서의 또 한중 관계를 어떻게 리세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러한 시점에서 1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우리가 대북 관련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월이 되면은 러우 전쟁
시작된 지 지금 만 4년이 됩니다. 네. 그러면 러우 전쟁과 관련돼서도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그 유럽과의 미국과의 논의 중에 어떻게 평화적인 협정으로 러우 전쟁을 끝내갈 것인가에 대한 이 이슈가 지금 다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서서 우리가 다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러시아 변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또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1월이 굉장히 타이밍상으로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교 관계 이 복원의 길목에서 열리는 회담이라서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양국 모두 이번 회담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은 회담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한미 간에도 쉬운 협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맹국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치열하게 협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은 우리 오랜 그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뭐 협력도 하지만 마찰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강유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 부분에서 논의를 주로 할 거예요. 네. 공급망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디지털 경제, 사회 문제에서는 국가 범죄 대응,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별 이견이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함께 가서 아마 MOU라든지 경제 계약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셀주 외교에 있어서 어떤 그 중요한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민감한 의제들도 또 있죠. 무엇보다 가장 그 중국 측이 중요시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일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게 원칙적으로 다시 입장을 확인하는 그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갈등이 있잖아요. 서해 구조물을 중국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한중 간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최근에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 수역에서 중국 그 어선들이 불법 조하는 부분을 강경하게 대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신기원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핵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미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불편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가 오랜만에 복원이 됐고 중국 입장에서도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화적인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 거다 이거한 장담이 없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일 간의 그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 전선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넓힌다면 버거울 수밖에 없고 한미일을 갖다가 다 이제 소원하게 만드는 그러한 포지셔닝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올해 첫 국빈 방문을 한국으로 정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모두 어떤 그 상황을 관리하는 데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그런 그 민감한 의제들에서는 원칙적으로 확인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하거나 상대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대신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말씀드렸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의 실질적 분야에서의 성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양국 관계가 관리되어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에는 또 북한과의 관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아무래도 이 한중 정상회담을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메신저 역할을 요청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이 이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라. 네. 그다음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굉장히 이거는 중국의 국익과도 결합이 된다. 합치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해왔었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작년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 또 9월 9일부터 보면 중국의 주요 뭐 언론이라든지 또 문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북한 비핵화라는 부분의 언급이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좀 논의를 하고 또 이 한반도 지형의 좀 대화 분위기가 좀 무르익게끔 하는 부분을 요청은 할 수는 있겠죠.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리 이제 중국이 우리가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래도 북한이 지금 보면 굉장히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 거고 네. 또 중국이 사실상 그 전에도 북한에게 우리가 이런 메신저 역할을 했을 때도 좀 가시적인 결과로 보여진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의 요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것이 가시적인 효과로 보여질지에 대한 여부는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정상의 두 번째 회담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중 정상회담 끝나면 또 일본으로 갑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까요? 다카이치 총리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일 간에 굉장히 마찰이 심해지면서 네. 물론 일본 국내적으로는 지지율이 높긴 합니다만 미국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미일 동맹이 공고하다. 이것이 일본 안보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일본 편에 확실히 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일 간의 갈등도 어쨌든 국내적 지지율은 좋지만 어떤 힘에 있어서 상대적 열세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일 관계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대외 정책이 있어서 보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개선되느냐 이것이 다카이치 내각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주요 성과로 평가를 받고 다카이치 내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나라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을 방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 발전의 명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한중 관계와 마찬가지로 또 한일 관계도 양국이 모두 어떤 그 관리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자는데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나 기술, 사회, 문화, 인적 교류 같은 이렇게 양국의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강화된다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데 이제 집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토 문제나 역사 문제 같은 것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다카이치 내각의 입장에서 굳이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다 이거는 아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악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중일과의 관계가 최악이라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을 것인가. 중국 측에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어느 정도 약간 숙제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중일 모두 자기 편에 서라고 바라고 있겠죠. 그렇지만 네. 그거는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인 거고요. 우리의 이해관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싸움은 말리고 흥정 붙이라고 했다. 그것처럼 우리가 중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로 중일 모두 한국과의 관계, 한국의 입장을 갖다가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쪽 편을 들어버린다면 네. 이거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한 편을 듣는 것보다는 또 중립적 입장에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한중일 삼국 회담이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일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못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하기 때문에 이런 양자 회담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 일본이 이런 삼자 협력으로 나올 수 있는 좀 양자 관계
관계보다는 3자니까 좀 다자니까 좀 덜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중지자가 있고 제3자가 있으니까 못 이기니 척 나올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한중일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견이 적은 민감하지 않은 뭐 경제나 이제 문화, 인적 교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한중일 협력을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것은 그 중국과 일본도 모두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성사가 되면 우리에게는 그걸 성사시킨 그만큼의 크레딧, 그러한 그 혜택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말 외교라는 게 뭔가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 고차 방정식을 풀어낼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는 한미 간 핵잠 수함 관련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뒤에 화면이 좀 준비가 되면은 해보도록 하고요. 이달 중에는 또 미국 측 실무단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데요. 한미 간 핵잠수함 관련해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한 후속 조치입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 사안 본격적으로 합의가 될까요? 네, 일단 그 정상들끼리 한미 간의 핵장과 관련돼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제도적인 빗장을 푸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국내 자체 이제 건조를 핵잠을 건조를 한다라는 원칙과 또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겠다.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핵잠에 전홍축 우라늄 20% 미만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모델 플러스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원자력법 제91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승인 시 군사적 목적으로도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동맹국에게 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이거에 기반해서 지금 호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와 유사한 양식으로 우리도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에 기반을 해서 원자력 추진과 관련된 그런 실무 협정을 한미 원자력 협정과 별개로 추진을 하는 그런 실무 협의를 진행을 할 예정인 거죠. 네, 또 죄송합니다.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관세 효과가 또 가시화가 되는 시기이고 또 미국으로서도 제조업 부흥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기인데요. 우리의 전략 산업 그리고 첨단 기술은 협력이 가속화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2026년은 한미 간의 경제 통상 부분 말씀해 주신 전략 산업이나 전략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양국 간 협력이 증대되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관세 협상을 치열하게 했고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양국 간 협력을 증대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11월에 미국에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대외정책 측면에서는 피스메이커로서 분쟁을 끝낸 그런 성과를 좀 강조를 할 거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그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중간 선거에서는 연방 의회 상원 하원 어떤 의석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 본다면 주요 교역국이라고 할 수 있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과의 어떤 그 경제 협력은 상당히 중요한 성과로 간주가 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해 했던 관세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뭐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양국 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뭐 협력이 저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보다는 이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이러한 관세 협상 결과를 전략산업, 조선, 원전, 그다음에 그 첨단 기술 반도체라든지 양자 컴퓨팅, AI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다 부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저해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한미 간에 어떤 뭐 잡음이 아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이제 그 같은 목적, 그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이 증대돼 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한미 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한미 협력은 굉장히 붐을 이루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물려서 한미동맹의 현대화도 속도가 좀 붙을 전망인데요. 전자권 전환도 그 맞춰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축인 거죠. 하나가 우리의 자주 국방 역량 강화 플러스 동맹으로서의 역할과 임무 강화라는 이 두 가지 축이 동시에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전자권 전환 부분인데요. 이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평가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검증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이 두 번째 단계의 완전 운용 능력과 관련된 평가 부분이 진행이 될 거고 네. 이 진행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또 그 어느 때보다 그런 연합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권 전환의 두 번째 임무 수행이 충분한지를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 더 한미연합훈련의 횟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자권 전환과 관련된 우리의 역량이 검증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보완 발전되는 그러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날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1월에 한중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아시아 순방 중에 한국들, 일본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만날 그런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그래서 그 판을 까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것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작년 10월에 경제 APEC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결국 못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수도력이 있는 해석은 김정은이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 부부장을 갖다가 러시아에 보낼 때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보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동 그리고 북미 회담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로서 한국이 북미 정상회동이라든지 북미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미국 측에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미국 측이 선택을 해서 북미 간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을 갖다가 축소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산 가족을 상봉을 재개한다든지 미군 유해를 추가로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뭔가 김정은이 나올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고 그 모든 판을 만들어주고 그 주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줘서 한미 간의 관계도 관리하고요. 그렇게 하는 역할을 이제 본격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이 아마 올해 우리 한반도 정세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얼마나 다양하고 효율성, 적시성 있는 대안을 미국 측에 제안해 주는가. 그것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북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긴장 완화 기조, 평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기조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이제 올해도 그 기조가 계속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그러니까 대화 분위기 조성인 거죠.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를 먼저 이루어지게끔 하고 우리가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기조는 위기 관리에 보다 더 방점이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북한이 이제 9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군사 부분에서의 목표를 이미 제시를 했어요. 핵과 재래식 전력의 병진 정책을 하겠다. 그리고 재래식 전력과 관련돼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발전 부분을 보여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 강화라는 부분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북한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신뢰 구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위기 관리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전자권 전환이라는 그 부분과 맞물려서 이 부분이 보다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튼튼한 안보라는 부분도 역시 또 방점이 놓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 다시 한반도의 이 긴장 완화를 시도를 위한 밑단에 대한 튼튼한 부분의 노력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적인 측면과 외교적 측면이 같이 병행하는 그런 노력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6년 정상외교 다변화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인도 그리고 중남미 쪽으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AI라든지 신산업 분야 이런 국제 협력도 계속해서 진행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두의 논의한 것처럼 이제 우리 외교가 이제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글로벌 사우스 주요 국가들, 인도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중동에 있는 주요 국가들, 아프리카의 핵심 광물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협상, 다자협상이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이제 신산업 분야, 첨단 기술 분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고 수 있는 강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첨단 기술, 그다음에 방산 부분, 방산 전략산업 부분에서도 세계 최고의 가성비 있는 제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 그러니까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천명을 하신 게 있잖아요.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 포용 성장의 매개체로서 AI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이 초강대국이지만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우선시하는 그런 국가들과는 다르게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 이제 한국이 내세우는 포용 상생의 리더십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세일즈 외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세일즈 외교를 할 때 그냥 물건만 팔아먹는 그런 외교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가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혜실 수 있느냐가 이제 앞으로 본격화가 될 세일즈 외교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 순방도 그렇고 다자 회의에서도 K 방산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연말까지 상당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아주 K 방산의 질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미 작년을 통해서 보면 성장률이 2020년대 이후에 와서 굉장히 놀랍게 매년 그 성장률을 증대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폴란드, 또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지역으로 동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우리가 무기 수출을 했던 것이 이제는 필리핀이라든지 페루라든지 지역이 이제 점차적으로 글로벌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또 우리가 무기를 이제 특정 무기 중심으로 수출을 했다면 이제는 패키지화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즉 부속 수리 부품과 관련돼서도 현지 공장을 짓는다라든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훈련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판다라든지 이처럼 무기 중심에서 이제 패키지화된 K방산으로 어떻게 보면 상단에 해당되는 그 방산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수출 전략을 취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K컬처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세계 지역의 평화와 안보, 우리가 이제 방산 수출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기 파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다라는 쪽으로 그 문화도 같이 만들어가는 쪽의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멈췄던 정상 외교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붉은 말의 해, 이 붉은 말처럼 대한민국이 도약하려면 취임 2년차 정상 외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두 분께 조언을 전해 듣고 싶습니다. 먼저 민 교수님. 예,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죠. 1년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해술이 2년 차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이제 꽃피우는 그런 원년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한다면 그 바탕에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협력을 증대하는 부분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에게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이 동아시아에서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나 한일 관계 그리고 러우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한러 관계도 좀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용히 우리 외교 동기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우리 역량을 전 세계로 투사하기 위해서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게 필요하죠. 그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라든지 첨단 기술, 전략산업 분야가 되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 협력, 원조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러한 해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우리 어떤 외교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우경화를 했기 때문에 진보 정부가 외교안보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중도 보수, 온건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굉장히 중도 지향을 하면서 폭넓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외교도 어떤 정치적 당파성이나 어떤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어떤 번영 그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필요하고 그것의 바탕에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 의원님께도 조언 전해 듣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부분은 외교, 안보, 또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는 일관성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추진해 왔던 그 기조가 계속 거기에 바탕을 두고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기조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해왔던 거에 대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년에 그런 부분 잘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팅에 기반해서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대북 정책과 또 글로벌 실용 외교와 관련돼서 양축이 서로 상쇄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